조선의 개국과 체제 정비의 공간, 제가 이 시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394년 10월에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됩니다. 서울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심이 되는 곳에 4곳 산이 있습니다.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남산, 그리고 북쪽에 부가, 이렇게 4곳 산을 쭉 연결하는 도성을 쌓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8km에 이르는 한양 도성을 건설했고, 지금도 이 도성 그 상당수가 남아 있어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백성들의 그 노동력에 의해서 이 한양 도성이 건설이 되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요 구간을 지금의 이 북악산, 백악이라고도 그때는 불렀는데요. 이 백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1구간부터 9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도 분담을 해요. 요 지역은 뭐 충청도, 요 지역은 경상도, 이 지역은 전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성을 건설하게 했고, 이 책임자는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태조 때 완성한 도성이 아무래도 좀 이런 그 보완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세종 때 이 도성 건설을 다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세종 때 다시 한번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종 때 쌓은 도성은 좀 잘 관리가 됐는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가 숙종 때 와서, 조선 후기 숙종 때 와서 뭐 3차 중축이랄까요? 이 세 번째 한양 도성의 그 중축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순조 때, 그래서 총 4번의 도성 수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자료에도 언뜻 보이지만 한양 도성 건설에 쌓았던 돌들이 조금씩 이 모양이 달라요. 맨 처음 쌓을 때는 그냥 이제 자연석을 활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규격화된 돌, 그리고 아예 뭐 숙종 이때 되면 반듯반듯한 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모양이 다른 그런 돌들의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당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지금 그림에서 그 부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짐을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있죠. 이 김홍도가 그린 부상도 등짐장수 그림이라는 요 자료에 보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지금 돌들은 상당히 이제 규격화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도 숙종 때 쌓은 돌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돌들은 이 세종이나 태조 때 쌓은 돌. 그래서 요런 것이 되게 흥미로운 게, 바로 이 김홍도는 조선 정조 때 활약한 화은화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으니까 이 한양도성의 당시 모습을 마치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양도성이 이제 건설되고 나서는 도성을 통과하는 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흔히 사대문이라고 하는데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서대문, 그리고 이제 숭례문, 남대문, 그리고 이제 북쪽에 숙정문,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 흥인지문만 이렇게 옹성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옹성을 조성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동쪽에 있는 낙산이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외적이 이제 침공을 하거나 이러면 이 산이 이제 낮으니까 뚫리기가 쉬우니까 방어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흥인지문만 옹성을 쌓아놓은 게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돈이문은 현재 그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의 저 서울 역사박물관 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신물로라 그래요. 그 위치에 여기에 이 돈이문이 있었고, 지금 숭례문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안타깝게도 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요거 화재가 또 일어났던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잘 복구를 하고 있는 그 숭례문, 그리고 이제 숙정문은 이제 북문인데 여기도 지금 잘 가실 수는 없는데 북악산 요 뒤편에 요 숙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이 주목되는 것은 문 이름에도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념이 인의예지거든요. 그래서 흥인지문의 인, 돈이문의 의, 숭례문의 예. 그럼 지혜 지자는 어디 갔지? 숙정문의 이 정자가 지혜 지자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의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신, 믿을 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고종 때요 이름이 정해지는데 우리 보신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의예지 신, 중앙의 신. 그래서 동서남북과 중앙에
그런 유교 이념을 문 이름에도 구현을 해 놓았다라는 이런 사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양 천도가 단행되고 난 직후에 그 1년 후인 1395년에 그 조선의 궁궐 경복궁을 조성합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때 이 실록 기록에 보면 그 태조 이성계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술을 좀 마시고 술이 좀 취하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삼봉 정도전, 이 궁궐 이름 지어봐. 그러니까 이때 정도전이 어떤 구절이 머리에 딱 떠올렸냐 하면, 시경에 보면 그 주화편이라는 항목에 보면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면 만년토록 경복, 큰 복이라는 뜻이에요. 큰 복을 누린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가 지금 술에 취하셔가지고 기분도 좋으시고 덕에 배부르시면 경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을 따서 궁궐 이름 경복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도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술 취해서 기분 좋을 때는 이 윗사람한테 결제를 맡으면 빨리 결제되죠. 그래서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여기도 역시 시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조선시대 이 궁궐 건물 이름 지을 때는 시경 아니면 서경과 같은 중국 고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법전 또는 정전이라고도 하는데, 근정전 같은 경우도 부지런할 근자를 쓰는 과정에서도 서경이라든가 시경의 그 중요한 구절을 따서 예전부터 이 역대 성군들은 부지런하고 항상 그 백성들을 살피는데 노력을 했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자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편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정전, 왕이 주로 집무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경에는 생각하면 슬기로워진다라는 그런 구조를 인용해서 사정전으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강령전의 이름의 유래는 서경이라는 또 중국 유교 경전에 보면 홍범이라는 조항에 보면 사람이 누려야 할 5가지 복이 나와요. 그 장수, 부귀, 그리고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시라. 유호덕이라 해서 덕을 좋아하는 것. 마지막으로 고종명, 우리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것,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왕의 침전을 이제 강령정이라고 한 거는 서경에서 또 이걸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는 이 왕과 왕비 침전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세종 때 와서 왕비 침전이 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교태전이라는 왕비 침전은 음과 양이 크게 만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 가보시면 교태전 뒤편은 아무래도 왕비의 공간이니까 거기 아미산 정원이라 그래가지고 인공 정원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굴뚝, 아주 굴뚝의 모양이 예쁜데, 여기에는 뭐 십장생이라든가 뭐 불가사리, 그리고 박쥐의 모양, 박쥐도 이 전통시대에는 어떤 풍요를 상징했던 그런 대표적인 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태전 요 뒤편으로 건물 이렇게 보시면 건순각이란 건물이 있어요. 이 건강하게 순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왕비 침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왕자가 출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마치 이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물인 건순각이란 건물도 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종 때 보면은 이 태종하고 태조가 사이가 안 좋은 거 많이 기억하시죠? 이 바로 그런 또 두 사람의 갈등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태조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동구릉 자락이 있고요. 또 동구릉의 센터에 그 권원능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태조 이성계는 원래 여기에 묻히고 싶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라는 그 어린 계비가 있는데, 이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아들이 방석이었고요. 방석이 세자책봉되는데도 이 신덕왕후 강씨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덕왕후 강씨가 1396년에 태조보다 먼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가 정말 그 가슴이 아팠죠. 이 어린 계비하고 그런 좀 추억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으로 이 신덕왕후 계비의 무덤을 어디에 조성하냐 하면 지금의 덕수궁 일대에 조성하고 고들 정자 써서 정릉이라고 해요. 정릉. 왜 그러냐 하면
궁궐인 경복궁에서 딱 바라보면 저 정릉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비하고 옛 일을 또 추억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 옆에 가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태조는 태종 때 돌아가셨고 태종의 입장에서는 저 계비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 아들 방석을 그 세자로 책봉해가 자칫하면 자기가 왕이 될 기회도 없었을 뻔했죠. 그래서 이 태종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었어요. 도저히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계모하고는 옆에 같이 묻히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명분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지금 바로 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자락. 여기에 조성을 하고 무덤 이름을 건원릉이라고 했고요. 그나마 이 아버지하고 뭐 타협을 냈다 할까요?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태조는 고향인 함흥에 가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런 좀 유언을 좀 들어주겠다라는 판단에서 차마 무덤은 함흥까지 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함흥에 있었던 억새풀을 바로 이 건원릉에 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태조의 무덤을 조성할 때부터 이게 대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도 이 동구릉에 가면 억새풀이 그 조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연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경복궁에서 보면 그 앞에서 소개했던 태조의 계비였던 신동하고 강씨의 무덤이 지금의 그 덕숭자락에 딱 보이는 거예요. 태조는 아주 그 정말 애틋했지만 태종이 보기엔 저 짜증나는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저 무덤 저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옮겨.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옮기냐 하면 그 당시로는 경기도 양주. 바로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정릉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릉이 있었던 동네라는 뜻으로 정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북구 정릉동이 됐고 원래 계비 강씨가 있었던 덕수궁 쪽에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덕수궁 일대 동네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정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동, 정동길. 바로 그 이유가 강씨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던 그 인연으로 정동으로 계속 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태종과 이 신동하고 강씨의 악연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태종이 왕이 된 후에 바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청계천을 처음 조성해요. 왜?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라든가 도성민 관리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뚫은 인공하천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태종 때 처음 조성됐다.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흙으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떠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흙으로 만든 다리 대신에 돌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큰 돌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져오라 하냐면 바로 이 지금 성북구 정릉동에 조성되어 있던 계비 강씨의 무덤 저 청릉에서 큰 돌 가져와서 그 다리 만들어.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청계천 광통교요 석축 요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에 보시면 이게 바로 신동하고 강씨의 무덤 병풍석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지금 현재 이 청계천에서 태종과 신동하고 강씨의 악연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종이 결과적으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귀양 가죠? 바로 지금 강원도 그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던 영월에 이제 유배를 가요. 지금도 영월에 가면 청룡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단종의 그 유배지임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우리 청룡포 이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영월에 이런 동강과 서강의 물길이 흘러가서 앞면은 강, 그 뒷면은 다 사방 산으로 막혀 있어서 도저히 정말 뭐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머물렀던 이런 거처를 복원을 해놓은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소나무는 관음송이라 해서 지금 한 수령이 600년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이때 이 소나무는 단종의 유배 시절을 지켜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종이 처해진 상황을 보고 또 단종의 그런 그 목소리를 들은 소나무라는 뜻으로 관음송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관풍원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흔히 단종은 영월에 청룡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룡포에 홍수가 일어나서 영월의 동원인 관풍원에 옮겨졌다가 이곳에서 세조가 내린 사약을 사실은 받았는데 실록의 기록에는 단종이 마치 자살한 것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또 보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역사는 좀 승리자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자살 처리해버리면 훨씬 더 좀 편해지죠.
그런 내용도 보이고요. 이 단종의 부인도 결국 단종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결국 지금의 요 자지동천이라 그래가지고 요 서울의 그 상신동 쪽에 가면 요 한양 도성길고 밑으로 그 흔적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샘물이 흐르고 여기에는 자지, 보랏빛 풀이 나는 샘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라색의 풀들이 있으니까 이 옷감을 물들이기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세탁업 같은 거죠. 염색업 같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동대문 쪽에 여인시장이 열려요. 이 여인시장의 유래도 바로 이 정순왕후를 위해서 여인들이 뭐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여인시장이 열렸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이 세조에 의해서 안타깝게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그리고 특히나 그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를 사람들이 상당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정순왕후도 워낙 이제 정말 인생이 기구하죠. 그래서 이 정업원이라고 해서 사찰이죠. 이 정업원에 들어갔고, 그 정업원의 그 자리에 현재도요 청룡사라는 그 절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중에 가장 돌아가셔서 무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단종의 무덤은 나중에 이 노상군묘에서 장릉으로 이제 그 왕릉으로 승격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는 이 남양주 쪽에 묻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정순왕후가 남양주의 노상군 부인묘로 있다가 단종이 왕으로 높여지면서 무덤도 노상군묘에서 장릉, 정순왕후 무덤도 노상군 부인묘에서 사릉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 멀리서 남편을 생각했다 이런 뜻에서 능의 이름이 사릉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장릉의 근처에 정령송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릉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우리 지금 마치 영혼 결혼식 해주듯이 이 두 사람의 그런 어떤 혼이 남아있는 그런 소나무를 옆에 옮겨 심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이 단종과 정순왕후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려는 그런 또 후대인들의 그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조라는 왕하면 바로 지금 앞에서 단종을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도 강한데요. 세조가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본인도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너무 진짜 단종에게 좀 몹쓸짓 했다.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는 걸 아니까 세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 행차를 상당히 많이 나가는 왕이에요. 자주 행차를 왜 나갈까요? 그 행차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좀 민심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도 홍보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그런 어떤 죄를 좀 씻으려면 좀 불교에 의지하려는 그런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조가 행차했던 중요한 그 곳이 지금 저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라는 절 있죠. 그리고 저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런 절에 세조의 행차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세조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 또 막 가마 이런 것들이 대거 동원이 되거든요. 오늘날 하면 차량이 대거 동원되잖아요. 근데 이 법주사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가마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자꾸 이 소나무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빠져나가기 힘들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왕의 가마가 지나가는데 이 소나무가 가지를 번쩍 들었다. 이런 정말 일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세조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소나무의 정이품송, 조선시대 정이품은 판서직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관직, 장관소나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여한 요 소나무가 지금 바로 이게 속리산 법주사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나이가 드셔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 지지대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이 상원사라는 절에도 이제 자주 들르셨는데, 특히 한 20여 년 전에 이 상원사에 이 피 묻은 배적삼이 발견됐는데, 이게 세조가 입던 옷이 아닐까 이렇게 정말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조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부병으로 인한 그 염증에 의한 피 묻은 흔적이 있었다. 이가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또 이 세조가 상원사를 찾은 그런 스토리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는데, 지금도 보면 상원사에서 이 모시고 있는
이제 그 스님이 문수보살인데 그래서 정각 이름도 문수전이에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합니다. 세조가 상원사 계곡에서 소위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자가 와서 막 그 등을 밀어주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세조가 아주 기분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제 그 동자가 그 등을 잘 밀어주고 이제 가는 길에 동자 불러가지고 정말 너 이거 잘 밀어줘서 참 내 기분이 좋다. 그런데 너 어디 가서는 왕 등 밀었다고 하지 말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자가 어떻게 또 받아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럼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보살 보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갔다. 그렇게 해서 이 문수전이 이렇게 여기서 조성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또 세조가 이 상원사 들렀을 때 지금 보면 그 정각 앞에 이 고양이 석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인연이 있냐 하면 갑자기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 고양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 뒤에 자객이 몰래 숨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 때문에 자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고양이 모양의 석상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그 유적지와 공간들에서 세조가 자주 행차를 하면서 민심을 얻고 또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 다음 왕이 이제 예종이고 예종 다음이 이제 성종인데 성종 때는 또 새로운 궁궐 창경궁을 세워요. 경복궁이 있고 태종 때 또 창덕궁이 세워지거든요. 이미 궁궐 2개 있는데 왜 또 창경궁을 세우지? 그 이유는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왕실에 대비들이 많으세요. 할머니, 어머니들. 그래서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 그리고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한씨 거기다가 성종의 친어머니가 소여왕후 한씨 우리 인수대비로 알려진 인수대비까지 살아계시니까 명목상으로는 왕실의 여성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그런 건물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성한 건물이 바로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그 또 제3의 궁궐 창경궁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창경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하고는 달리 왕이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왕이 거처하는 곳은 다 남쪽을 바라봐요. 남면을 하거든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다 남향인데 비해서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은 동향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궁궐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창경궁에는 소여왕후 한씨, 우리 한중록의 저자 해경궁 홍씨, 그리고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 여러 그 왕비들이 이곳을 또 거쳐갔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고 또 창경궁의 문영전에서는 사도세자의 비극이 있었고 환경전에서는 소현세자가 이곳에서 또 승하를 하셨고 경춘전은 정조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창경궁은 다양한 또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궁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서막을 좀 부정적으로 열었던 대표적인 왕이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이곳 경회루는 사실은 군신 간에 연애를 하는 공간으로 태종 때 처음 조성돼요. 이 경복궁이 처음 조성된 게 태조 때인데 이게 주로 정도전이 설계가 만들다 보니까 태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태종이 새로 경복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을 조성하고 또 경복궁에 와보니까 뭐가 제일 불만이냐 하면 이게 뭔가 왕이 좀 권위를 가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자주 불러서 회식도 시켜주고 좀 술도 마시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태종 때 처음으로 조성한 게 경회루고 세조가 또 경회루를 그렇게 잘 이용을 했어요. 특히 세조 때는 이 경회루 주변에서 이 신하들하고 함께 여러 술자리도 하고 이런 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연산군은 이곳을 완전히 부정적인 곳으로 항상 잔치 베풀고 특히 흥청과 같은 기생들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맨날 파티하고 기록에 보면 밤에도 배를 띄워놓고 횃불을 들고
뭐 잔치하기를 뭐 그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의 끝판왕. 사실 이 연산군의 뭐 사랑을 받았던 총애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우리 장록수 기억하시나요? 장록수도 사실은 흥청 출신이었어요. 기생 출신인데 일약 연산군의 후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산군 말년에는 뭐 소위 국정농단을 했던.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그 서술 시뻘었던 독재자 연산군이 이 장록수라는 여인에게만은 꼼짝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경혜루는 연산군의 몰락을 재촉시켰던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이 중종, 명종 요 연간에는 살인들의 성장이 아주 그 본격화되는데, 그 살인파학자 중에서도 우리 남명조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당시에는 퇴계 이항과 더불어서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지칭된 인물이었고, 퇴계 이항이 성리학의 이론에 아주 그 해박했던 그런 학자였다면, 남명조식은 실천을 강조했던 학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유학자이면서도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과감하게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남명조식의 가르침 때문인지 남명조식의 문화에서 임진왜란 때 곽재우, 정인홍, 김면과 같은 의병장도 제일 많이 배출돼요. 그리고 이 남명조식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곳이 지금의 이 건물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에요. 산천제라는 건물이고, 그리고 이 사망한 후에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곳에 소원을 조성했는데 바로 이 덕천소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명조식은 살아생전에도 지리산을 10번 이상 올라갔고, 그야말로 이 지리산과 또 함께한 학자였다. 그래서 이 지리산 그리고 이 산청 이런 곳을 한번 찾으면 남명조식의 그런 향기를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기에도 또 그 위기 극복을 하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전시 정부를 이끌었던 최고 책임자였던 그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이 결국은 이제 그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고향인 안동 화해마을에 돌아와서 집필한 책이 바로 징비록이에요. 징비록. 이 징비록은 징계할 징, 상가할 비. 나는 미리 징계해서 후한을 상가한다, 뭐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책을 썼던 공간도 화해마을이고, 물론 유성룡 선생이 이곳에서 그 어린 시절을 또 보냈던 곳이기도 해요. 특히 이 안동 화해마을은 그 전통 양반가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 있어서 2010년에는 이 화해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곳에 방문했고, 그 아들이었던 앤드루 왕자도 또 이곳을 방문하면서 더 국제적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지금도 이 화해마을은 낙동강 물이 싹 굽이 돌아서 정말 이 경치가 좋고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곳이고, 또 이곳에서 화해탈 같은 것도 아주 그 유명하죠. 이 화해마을에 가면 요 유성룡의 고택인 충여당, 그리고 유성룡 선생의 형님이 유은룡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또 고택인 양진당이 있고, 또 이 마을에 여러 뭐 그 고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 화해마을에서 조금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성룡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세워진 서원이 있어요. 병산서원이라고. 이 병산서원도 역시 2019년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바로 이 병산서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병산서원의 이 정문에 해당하는 누각인 만대루라는 곳에서 착 낙동강변 보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에서 병산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산소원 안동 화해마을은 지금 또 이 전통의 그 뭐 진수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고, 특히 임진왜란 극복의 중심 인물 유성룡의 또 이 진면목이 잘 남아 있는, 그래서 실제 그 영모각이라고 해서 요 화해마을에 가면 또 우리 유성룡 선생의 여러 유품들을 이렇게 전시했던 기념관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조 반정은 반정 세력들이 처음에 어디에 모이냐 하면은 그 지금의 이 홍제원이라 해가지고 홍제동 쪽에 이제 모여가지고 바로 이 세검정을 거쳐서 이 서울의 북소문에 해당하는 곳이 창의문이에요.
창의문을 거쳐 광해군이 있었던 창덕궁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두 번의 반정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인조 반정, 중종 반정 다 창덕궁이 그 주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검정은 이곳에서 반정군들이 그 길을 거쳐갔다 해서 또 일설에는 이곳에서 반정 세력들이 가면서 칼을 씻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영조 때 여기에 정자를 지으면서 칼을 씻은 그런 그 뜻을 담아 세검정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칼을 씻을 만큼 좀 평화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약했다. 이런 뜻으로 또 세검정이라고 이름했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어쨌든 요 세검정 길을 따라 창의문, 북소문을 거쳐 반정군들이 광해군을 결국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 끌어낸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왕으로 능양군을 추대하는데 이 능양군을 추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선조의 계비였던 인목대비. 근데 인목대비는 광해군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덕수궁, 즉 경궁의 유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서거당이라는 건물에서 유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반정을 성공시킨 세력들이 가서 인목대비의 결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인목대비가 결재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결국은 차기 왕이 될 능양군 인조가 가서 거기서 그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결국은 그 옥새를 전달받고 왕이 오르는 곳이 지금 덕숭에 가면 남아있는 죽조당이라는 건물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때 하면 우리가 항상 또 기억되는 게 바로 이 병자호란 때 인조를 비롯한 그 신하들이 결국은 남한산성에 이 피난을 갖고 그때 이 남한산성에서 정확하게 47일을 버티다가 항복했어요. 그때 인조가 머물렀던 거처가 바로 이 행궁. 그래서 이 남한산성 행궁도 이게 2010년대쯤 와서 이게 복원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최근에 복원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인조가 어떤 식으로 또 거처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남한산성에서 지휘본부에 해당하는 곳이 동쪽에 동장대, 서쪽에 서장대, 뭐 남쪽에 남장대, 북쪽에 북장대, 장대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센터가 어디냐면 서쪽에 있는 서장대. 그래서 일명 수어장대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는 그 과정을 또 상징하는 비석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석촌호수 부근 이곳에서 청나라 황제 태종이 수항단, 항복을 받아들이는 단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의 정문인 남문으로도 빠지지 못하고 서문 쪽으로 와서 그것도 왕의 복장을 하지 못하고 융복이라 그래가지고 군사 복장을 한 아주 정말 계속 치욕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청태종이 있는 수항단이 마련된 이곳에 와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도라는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청태종이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왔으니 나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예요. 이 역사에서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자기들을 계속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위한 가장 또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돌에다 새겨버리면, 이건 뭐 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기면 뭐 이거 뭐 불태우고 뭐 소실이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전비도 한때는 이 치욕의 상징이라 해서 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고종 때 이거 땅에 묻었다가 다시 홍수 때 뭐 이게 올라오고 이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은 원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 지금도 여기 잠실의 그 롯데 백화점 쪽에서 요 성남 쪽으로 가는 길에 보시면 이 참전도비 이 현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 반정 이후 또 병자호란 겪으면서 우리가 비록 청나라에 패배했지만 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명나라를 멸망시켰던 저 청나라에 대해서는 복수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제시됐던 이념이 북벌, 저 청나라를 공격하자. 그리고 대명의리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자.
그 대명의리를 또 상징하는 공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충북 괴산에 가면 화양동 소원이라 해서 그 대명의리론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인데요. 송시열을 배양한 서원이 바로 이 화양동 서원이고, 바로 이 송시열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바로 이 신종, 이 만력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 우리 숭정제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모신 사당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만동묘예요. 또 보면 상당히 어떤 그 대명의리론 또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너무 지나친 사대의식의 상징 공간이고, 지금도 이 화양동구에 가면 송시열이 명나라의 황제가 쓴 비례부동이라는 그 글씨까지 받아가지고 이 절벽에 새겨놓은 이런 그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뭔가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가 뭔가 이 전쟁의 상처라든가 위기에서 좀 극복해서 다시 이제 부흥하는 이런 전기를 마련하는데, 숙종하면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장희빈, 인현왕후. 어떤 드라마에 항상 그 단골 소재가 되는데, 이 취선당이라는 곳은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에서 복귀를 하니까 이곳에 신당을 차려가지고 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공간이에요. 우리 드라마에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인현왕후 이렇게 밀집 같은 걸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팍팍 찌르면 막 인현왕후 막 놀래고 하는 꿈에서 그런 느낌, 그게 실질적으로 기록에 나와요. 근데 그것만이 화근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희빈의 저주에 휘말려가지고 인현왕후가 승하를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명전이라는 건물은 왕비의 거처인데,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할 때 이 통명전 땅 밑에다가 뭐 죽은 쥐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흉물들을 묻어서 저주를 했던 바로 또 그런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강고당이라는 건물은 인현왕후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거처했던 사가요, 사가. 강고당이라는 이름은 인현왕후가 이곳에서 거처를 한 것을 떠올리면서 영조가 이곳을 보면 옛날을 느낄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강고당. 그리고 이 강고당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 명성황후 아시죠? 명성황후 미시. 인현왕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경기도 여주에서 주로 이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바로 이 친척벌인 이 인현왕후의 이 강고당에 거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현왕후, 명성황후 두 분은 다 강고당에 또 거처를 했고, 지금 이 강고당 건물 원형은 바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 옆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종이라는 왕, 우리 어머니가 장희빈이죠. 근데 이 장희빈은 바로 이제 잠깐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폐위가 되었고, 경종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선시대 역대 왕비들은 다 종묘의 그 신주를 모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사당이 없다 해가지고 이 경종이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준 그 사당이 대빈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 이제 장희빈의 대빈궁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경역 안에 7궁이라고 있어요. 이곳은 다 왕을 낳은 후궁을 모신 사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요 육상묘라고 돼 있는데, 요게 나중에 육상궁으로 승격을 하는데, 영조도 어머니가 숙빈 최씨라 해서 그 숙종의 후궁이셨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조성했던 사당이 육상궁이고, 요게 원래 청와대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훗날 원래는 다 흩어져 있었던 왕을 낳은 후궁들, 실질적으로는 추존왕도 포함돼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원래 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왕으로 추전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세자를 낳은 그 어머니 영빈 이씨라고 해요. 그 영빈 이씨의 그 사당은 선의궁이라 해서 지금 서울 농학교 맹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육상궁으로 옮겨오면서 7명의 후궁을 모신 사당이 조성됐다 해서 칠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 때는 우리 겸재정선, 우리 진경산수와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겸재정선은 주로 영조 때 활약을 했고요. 사실 겸재정선의 공이 매우 큰 게 지금처럼 뭐 이런 그 현장 사진이라든가 뭐 영상 자료가 부족한 그 시대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려놓았기 때문에 역사 유적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자료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요 수성동 계곡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 자리에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철거가 되고 요 지역을 복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기린교라고 해서 겸재정선의 수성동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다리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발견이 돼서 요게 정말 그 겸재정선의 이 그림에 나오는 현장을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피룬대라는 건물은 이항복의 거처였어요. 이항복이 우리 권율 장군 아시죠? 권율 장군의 사위인데 요 피룬대라는 그 지역도 바위 글씨에 피룬대라고 쓰여진 것은 지금 배하여고 뒤편에 가면 학교 뒤편에 이게 그대로 보이고요. 지금은 학교가 이 어느 정도 가로막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현장 풍경을 볼 수 있고 여기 청풍계라는 그림은 겸재정선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동 김씨, 김창협, 김창업. 그래서 이 안동 김씨들이 사실 그 겸재정선에 뛰어난 그림 실력을 알아보고 많은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청풍계는 요 안동 김씨 중에 김상헌의 형이었던 김상용의 집터거든요. 이 집터를 지금 그림으로 보셔도 아주 잘 그리잖아요. 아마 이 스폰서 역할을 했던 이 안동 김씨를 위해서 또 겸재정선이 이런 정말 이 대작을 남겼다. 그리고 이 정선은 한양에서 이 양천현령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양천구 쪽에서 그 구청장 그로 계실 때 바로 이제 그 배를 타고 한강 지역 일대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도 남겨놨어요. 압구정, 뭐 송파진, 양화진. 그래서 이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면 마치 한 250여 년 전 조선의 그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기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런 그 한강 유람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한강 유람선 타고 가면서 이 겸재정선의 그림이 있는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정조 사후에 1801년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됐고 이곳에서 초당을 짓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이곳에서 18년간 유배 생활 동안에 정말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실학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 정약용의 이 유적지, 특히 정약용 선생이 직접 새겼다라는 이 정석이라는 바위에다 새겨진 두 글씨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갈 때 나주에서 형제가 갈라집니다. 정약용은 강진, 바로 이 형님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고 흑산도 유배가서 물고기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있죠. 자산어부고요. 그리고 이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 유배 시절에 머물렀던 그 거처가 사촌서당이라는 건물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종 때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또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이 제주도 유배를 가다 보니까 그때도 한때는 많이 찾던 사람들이 다 인연이 끊어져요. 그 과정에서 제자였던 이상적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이 추사 선생에게 책도 보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려준 것이 세한도.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뭐 측백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이 그림 바로 이 명품이고 이게 지금 개인이 소장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그 보관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은 분들이 세한도를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 추사 유적지도 이 복원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 추사 기념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은 이 격리의 시간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후기 이제 철종이라는 왕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에 그 대비였던 순원왕후에 의해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왕이 된 인물이죠. 그때 이 철종이 강화도에 살았던 집이 요게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요 궁이라는 명칭을 줘요. 용이 흥기한 궁 이런 뜻으로 용흥궁. 그래서 우리 철종을 강화도령으로 불렀던 이유도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이제 왕이 된 그런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종 때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라 해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에 그 침략하는 그런 또 아픈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병인양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 전투에서 한성군 부대, 그리고 이 강화도 안에 있는 정족산 안에 있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양원수 부대, 그리고 이 신미양요에서는 이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어제순. 그래서 이 상충비각이라는 것은 그 형제의 기념하는 그런 비를 이제 조성했던 건물이거든요. 상충비각. 그래서 이런 또 인물들이 활약 때문에 이 서양 세력의 침략을 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강화도는 한편으로 보면 또 국난 극복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 가시면 그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의 궁궐터, 또 조선시대의 뭐 여러 가지 그 외교장각이라든가 행궁이라든가 이 고대로부터 근대 유적지까지 다 잘 남아 있는 곳이 또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만국의 현장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은 경운궁 중명전이었어요. 이 건물 역시 지금 잘 복원이 되어 있고요. 을사늑약은 고종 때, 그리고 1910년 8월에 경술국치는 바로 이 창덕궁 흥복헌에서 이제 그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됐고, 이때 이 당시의 순종의 왕비가 옥새를 치마에다가 이제 숨겨서 이게 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친일파로 대표되는 그 외삼촌 윤도경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빼앗아서 딱 그 찍었다라는 이런 또 아픈 스토리도 전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덕수궁 일대에도 이 근대 역사의 현장이 많이 남아 있고, 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이 덕수궁, 그리고 이제 창덕궁은 바로 이제 순종 황제가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곳이 우리 근대 격동기에 또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이런 곳들을 찾으면서 역사와 또 이 역사의 현장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는 만큼 역사가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 전 국토는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곳곳에 역사의 유적과 그 현장들이 잘 남아 있거든요. 의지를 갖고 찾아보면 더 많은 역사가 눈에 들어오고, 또 그 역사를 아는 만큼 더 관련된 곳을 찾을 수 있는 또 이런 선순환 구조라 할까요? 이런 것이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